자, 2회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신의성실의 원칙, 바르지 못한 거. 자, 원래는 상대방이 뭔가 부주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하죠. 그 상대방의 부주의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불법행위 저질러 놓고 과실상계하자.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요거는 취득시효지만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순되는 행위라는 거죠. 일체 나는 권리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내가 또 시효 주장한다. 내가 소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요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 모르고는 요거 관계없어요. 요거는 이제 논점이 아니라는 것만 아십시오. 요거는 뭐를 묻는 문제인가 하니까 강행법규 위반과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살아생전에, 아버지 살아생전에 내가 상속 포기한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이거든요. 상속 포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되는 행위를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상속 개시 후, 아버지 돌아가신 후 내가 상속 받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모순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때 남용의 구체적 효과는 권리의 종류와 남용의 결과에 관계없이, 권리 박탈은 이거는 친권 이외에는 박탈 제도가 없죠. 그런데 이거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리얼번도 틀렸겠네요.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2번 권리의 주체. 1번 지문은 조금 우리 시험에 출제될까 말까 좀 애매하죠. 대습상속은 이게 이제 가족법적인 이야기인데, 요게 요건이 뭐예요? 먼저 사망해야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동일한 위안으로 사망하면은 우리가 30조에서 동시 사망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먼저 사망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사망했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판례는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외우십시오. 동시 사망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대습상속이라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판례입니다. 동물도 이거 위자료 청구권 기속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당연히 될 수가 없죠. 동물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34조죠. 법인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죠. 법률, 정관 요런 제약을 받고, 요 법률의 규정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81조 청산법인 생각하시면 되죠. 해산하는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요 4번은 요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특별 실종이니까 1년 맞거든요.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생사가 추락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요게 틀렸어요. 요게. 이 법원은 실종 선고 청구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참 어려운 거죠. 법조문에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출제자들은 틀리게 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4번이 그래서 틀려요.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법원은 반드시 실종 선고를 내려야 됩니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직접 원인, 상속인이죠. 선의자일 경우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죠. 악의자가 이제 이자 붙여서 반환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년인 갑은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부족이죠. 부족은 뭐예요? 요거는 피한정 후견인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때 본인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사람의 의사는 한번 들어봐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받기 싫다 하더라도 내릴 수 있죠. 특정 후견은 본인이 반대하면 할 수 없지만 성년 후견하고 한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갑의 배우자가 갑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가 심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판사가 한정 후견 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맞는 이야기고. 4번은 이거 함정 문제예요. 한정 후견할 때는 이런 거 없죠. 취소할 수 없는 갑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하는 건, 이건 어디예요? 이거는 피성년 후견할 때 하는 겁니다. 한정 후견에는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4번이 이러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성년 후견하고 한정 후견을 비교할 줄 아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본인도 끝났다고 이제 해달라고 할 수 있죠. 역시 1번하고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실종 선고 왔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실종 선고 취소의 경우에는 공시최고 절차 거칠 필요가 없죠. 1번은 틀렸고, 2번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 우리가 실종 선고는 생사가 불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종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이거는 일단 사망한 자로 추정이 되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실종 선고할 수가 없죠. 2번은 뭐 특별하게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3번은 공법적이 틀렸죠. 종전 사법적 법률 관계를 종료시키는 거죠. 그 다음 실종 선고가 취소되었을 때 여기 청구가 아니죠. 요 말이 빠져야 되죠.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요 사이에서 거래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의로 거래를 해야 되죠. 그렇다면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요게 틀렸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 선고가 확정되어 사망 간주의 시점이 소재기준으로 소급됐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쭉 이 사람에 대해서 실종 판결을 했는데 판결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판결이 났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내렸는데 이 사람 사망 시점을 가보니까 이 사람은 요날 사망한 거로 간주가 되더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판결 내린 거니까 이거 무효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 판결 이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죠.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요 판례는 약간 어려운데, 요것도 뭐 간간히 등장하는 판례니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3번에, 봅시다. 3번에 제가 해설을 좀 달아놓은 게 있네요. 해설지 한번 보시죠. 태아의 권리 능력도 충분히 출제할 만하죠. 자,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설. 태아인 동안에는 대리권이, 법정 대리인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정려계약. 태아인 동안에는 정려계약 맺을 수 없다는 거. 이건 판례가 있으니까, 출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태아가 위자료 청구권이 있느냐. 우리 판례는 인정했죠. 그리고 우리 민법은 태아에 대해서 개별적 보호주의죠. 4가지입니다. 불법 행위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받을 수 있고 유정받을 수 있고 인지받을 수 있고 그 4가지 정도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해설지 조금 한 3개 정도, 2개 정도 더 있네요. 자, 실종 선고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여긴 없네요. 이해관계인의 범위, 1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는 후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안 된다는 점 다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2번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정을 들어 실종 선고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살아있다 하더라도 실종 선고가 취소돼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발생한 상속의 효력은 뭡니까? 번복되지 않는다. 아주 뭐 시험에 단골 문제니까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법인의 대표권 가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 등기가 되어야 외부 사람들한테 대항할 수가 있는데 등기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은 악의자도 보호를 받는 거죠. 우리 판례에 의하면 악의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익 상반행위 그러면은 요거는 특별 대리인이죠. 요거하고 임시이사하고 요건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법전 그대로죠. 직무대행자 이 사람은 통상사무만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벗어나 버리면은 역시 여기에도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1회 모의고사에서도 봤지만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과 실로 알지 못했다.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중과 실로 알지 못했다. 이 판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요것도 아마 뒤에 해설이 있을 겁니다. 한번 가보시죠. 5번은 해설이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번에 해설이 있네요. 6번하고 해설 조금 보죠. 자, 비법인 사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옳지 않은 거.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대외적 거래 행위했다. 이때 사원총회 그러니까 정관 규정에 위배했다면은 대표권 제한을 위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 민법 규정을 유추할 수 없다는 게 판례죠. 유추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원래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되는데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는 유추 적용할 수가 없다. 요게 첫 번째 논점이고요. 그렇다면 이때 거래 행위는 어떤 식으로 유효 무효를 따지느냐 이야기죠.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알았거나 상대방이 그러한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가 될 거다. 그럼 여기는 알 수 없었다고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니까 그 거래 행위는 유효가 맞겠네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2번은 이걸 우리가 이제 비법인 사단의 경우는 총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보존행위, 누군가가 여기 침범한 모양이죠.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 거쳐야 됩니다. 이거 맞는 이야기고. 3번은 함정지문이죠. 비법인 사단의 채무, 종중원 같은 경우에 지분이 있습니까? 이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지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이 3번은 틀렸다는 겁니다. 지분 비율 이런 말 나오면 이거 틀린 거죠. 4번 이거 굉장히 어려운 판례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게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총회 열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총회 열어야 되느냐 이런 사안입니다. 매매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이 표현이 이렇잖아요. 불가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승인은 우리 판례가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문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 두 개 정도는 모르는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죠. 다른 거 통해서 얼마든지 답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이든 재단이든 등기는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지문이 되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6번. 6번 지금 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해설 한번 보시죠. 참고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분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법적으로는 분열이라고 표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3분의 2가 포인트죠. 교회의 교인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료로 기속된다. 제법 중요한 판례죠. 비법인 사단에서는 제법 중요한 판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7번 물건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요 1번은 이제 채권법하고도 관련되는데 이게 특정물이냐 불특정물이냐 이거는 당사자가 이제 지정하면 되는 거죠. 요거 나는 특정시켜 버리면 그게 특정물이 되는 거죠. 요 물건을 반드시 배달해다오 그러면 특정물이 되는 거죠. 당사자의 의사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종물은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물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독립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 부분이 된다. 뭐 이분이 바로 틀렸겠네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미분리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지문 나오면 좀 짜증나죠. 너무 쉬운 문제니까. 명인 방법 갖추면은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거를 사용이익이라 그러죠. 다른 사람한테 임대 주면은 임대료가 들을 건데, 그거는 당연히 법정 과실이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만약에 사용하여 얻는 이득은 그거는 과실이 아니냐. 그것도 이제 과실이라는 거죠. 그런 거고. 요 5번 지문은 이거 함정 지문입니다. 우리가 농작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농작물을 수확한 사람이 자기가 소유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내 거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명인 방법이 불필요해요. 근데 요거는 뭔가 하니까 매매를 했다는 거죠. 이 쪽파를 아직 수확을 안 했는데 그 쪽파를 매매했다면은 그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명인 방법 갖춰야 되겠죠. 아니 지금 땅에 있는 쪽파가 이건 내 거라는 거를 누구에게 밝힐 겁니까?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명인 방법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쪽파를 심은 사람의 한정이 되고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면은 그 매수인은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것도 조금 어렵죠. 같이 알아놓으시면 되고.
7번에 뭡니까? 없죠. 했을지 8번 가보겠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옳지 않은 것. 공무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을 딱 잡으셔야 되죠. 아, 공무원 이거는 그 비진이 표시가 적용 안 된다더라. 공무원은 확정돼야 되니까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더라.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사인의 공법행위라 그러고 여기에는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죠. 옳지 않은 것. 그 다음에 2번 법률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의 대출기한 채무자. 우리 판례가 이거 비진이 표시 아니라 그랬죠.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돈을 갚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명의를 빌려줬으니까 이거 비진이 표시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거 2번이 정답이고. 근데 요거하고 우리가 이제 양해라는 말이 나오면은 요거는 통정호의 표시로서 무효라 그랬죠. 그거는 다릅니다. 그 8번에 해설에 그런 말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까? 안 적어 놨네요. 요거 적어 주십시오. 만약에 양해하에 명의를 빌려줬는데 양해하에 빌려주면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된다. 이때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그게 판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양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진이 표시냐 아니냐 그게 포인트가 있고 요거는 이제 심사숙고라는 말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권고를 받고 재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 이거는 비진이 표시 아니죠. 심사숙고했다면 4번에 근로자가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은 제출하고 퇴사 후 즉시 재입사 퇴사 전후에 걸쳐 실질적 없다. 이거 우리 판례가 전형적인 비진이 표시가 맞다 그랬죠.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진의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거다. 이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 판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묻는 겁니다. 통정허위 표시 옳지 않은 거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이거 무슨 말인 거니까 요거는 누구든지라는 말은 무효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무효는 소위 이익이 있다면은 누구든지 저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의미고 누구든지 무효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과실이 있는 거는 문제 삼지 않죠. 여전히 그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게 맞죠. 선의자이기만 하면 보된다. 요거는 이제 이 물권법하고도 이제 관련되는 판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보증금을 반환받는 거를 우선 받기 위하여 이 사람은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가짜 전세권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여차하면은 전세권을 이용해가지고 먼저 돈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우리 판례는 이거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 그랬죠. 중간에 말이 좀 많아요. 이 판례가. 이 사례가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요 사례 딱 보면은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가짜로 두 사람하고 짜고서 전세권 이 사람은 실제로 전세권자도 아닌데 전세권 계약을 맺었다고 이때는 우리 판례는 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 이렇게 아십시오. 중간에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양립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결론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 판례도 굉장히 어렵죠. 그 누구도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A, B, C 관계에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통정 허위 표시가 무효라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가 얘가 보호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 사람의 재산을 또 갑이라는 사람이 가등기하고 해가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하튼 요 사람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고 요 사람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 이때 누가 보호되느냐 이제 여기 이제 문제된 사건이거든요. 이때 우리 판례는 궁극에 있어서는 누구도 얘한테는 못 이긴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구도예요. 얘가 그 누구도예요. 그래서 여하튼 선의의 제3자하고 뭔가 소유자 분쟁이 발생했다면은 최종적으로는 얘가 이긴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통정 허위 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또 굉장히 중요하죠. 제3자로부터 전덕자, 이 무슨 말이에요?
얘가 지금 C에게 넘어갔는데 얘가 지금 제3자죠. 근데 얘가 지금 악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보호 못 받죠. 선의자가 아니니까. 근데 얘가 또 D에게 물건 넘겼다. 얘가 지금 전덕자라는 이야기죠. 얘가 선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는 보호받느냐? 보호받는다는 거죠. 얘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악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으로부터 전덕한 자가 선이라면은 전덕자에게 통정 허위 표시 의무로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전덕자가 보호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효력 발생. 1번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뭐 도달하고자 하시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뭐 이런 거 이제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런 지문도 우리가 평소에 잘 보는 지문은 아닌데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2번은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때 요거는 최고를 묻는 겁니다. 물어봤는데 상대방 쪽에서 발신하지 않으면 발신주의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는 발한 때가 아니죠. 최고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죠. 그러니까 거기 2번은 약간 함정 지문이죠.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하고 무권 대리인의 경우에는 뭐 발신주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삼아. 이거는 우리가 뭐 무지무지하게 자주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맞는 지문,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4번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발신했다. 상대방이 아직 도달하기 전이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5번 제한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원래는 대항할 수가 없죠. 근데 법정 대리인이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이제는 대항할 수가 있죠.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대항할 수가 있죠.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니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리 넘어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요거는 이제 115조 그대로 묻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것이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권리의 성질이 변하면 안 되죠. 본인에게 이거는 이제 함정 지문이죠. 이용행위, 개량행위 할 수가 있느냐?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변하더라도 하면은 이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2번은 약간 함정 지문. 그 다음에 요거 각자 자리에 공동이라고 해가 많이 틀리게 되니까 각자 대리 뭐 다 잘하시려는 거. 이제 요거는 이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대금 지급기일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본인의 지시죠. 요럴 경우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죠. 본인은 대리인이 몰랐다 이런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죠. 116조 2항에 있는 지문 그대로 출제한 겁니다. 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갑으로부터 갑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어른, 갑을 대리하여 병과 X토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정상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갑을병 관계입니다. 갑을병 관계. 여기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네요. 자, 어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잔금 맞죠?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있지 않습니까? 대리인은 우리가 많이 본 판례고. 2번 병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른 해제할 수는 없죠. 이런 거는 처분행위니까 해제권까지 부여되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인 판례고. 그 다음 만약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요 두 사람이 감당해야 되죠. 본인이 감당해야 되니까 3번도 맞는 이야기고 갑이 부담하죠. 갑이 부담하고. 4번 병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청구할 수 없죠. 모든 책임은 얘가 다 져야 되니까 4번도 맞는 이야기. 그 다음 5번 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 남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죠. 근데 여기 갑에게 효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렸겠네요. 대리권 남용, 계약의 유효 무효는 비진의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하니까 그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고. 복대리 한번 봅시다. 대리인이든 복대리인이든 뭐 미성년자도 할 수가 있죠.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죠. 법전에 그렇게 돼 있고, 법정 대리인은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법전에 요거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는 판례인데 요거 조금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 그 민법 공부할 때 묵시적이라는 의사표시가 다 가능하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묵시적 의사표시. 시험에 이거 단글로 나오죠. 거의 뭐 안 나오는 데가 없죠.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 뭐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사실은 한 두세 군데 우리 민법에 있어요. 그 무권 대리인의 그 추인할 때도 묵시적 추인 그거 판례가 잘 인정 안 하는데 이것도 그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요즘에 그 슬슬 그 판례가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는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기본 강의 때 제가 안 한 판례예요. 그래서 자,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묵시적 성락으로 복대리인을, 원래는 복대리인 선임하려면은 대리인이 본인이 대리인에게 성락을 해야 되죠. 그런데 묵시적 성락이 가능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경우에 대리인의 능력의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인데, 이게 이제 무슨 예를 들면 이런 사무입니다. 이게 오피스텔 분양 같은 거예요. 오피스텔을 분양하라고 이제 대리권을 줬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개인의 능력이 좌우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 판례가 묵시적으로는 성락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충분히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이때 대리인의 책임이 확 감경이 되죠.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제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자, 별로 이제 답안지에 해설을 제가 별로 많이 안 해놨네요. 계속 그냥 문제 풀고 나가보면 되겠습니다. 14번 표현대리 가보시죠.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유권대리, 표현대리는 이게 이제 무권대리의 일종이죠. 무권대리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 사람은 유권대리 주장했다면 표현대리는 주장한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번지수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 이야기죠. 뭐 옳은 거 찾는 거니까 1번은 이제 정답이 아닐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과실상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과실상계 법리를 할 수 없다. 2번이 바로 옳은 이야기네요. 과실상계는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제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는 법정대리가 적용될 수가 없죠. 임의대리만 적용된다. 유명한 판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알아놓으십시오. 사실행위는 이 기본 대리권 안 된다고 하십시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행위는 기본 대리권. 요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지문이에요. 사실은 판례를 보면은 어떤 판례는 요거 된다고 하는 판례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안 된다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사실행위는 안 된다 이렇게 아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하튼 이 사람은 이제 129조죠. 대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이제 성립하는데 권한을 넘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권한을 넘어버리면 이제는 아까는 대리권 소멸 후니까 이게 129조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129조가 아니죠. 권한을 넘어버리면은 이제는 권한을 넘은 126조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렸겠네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무효 가보죠. 일부 무효, 요거 판례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임의 규정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쉬운 판례고, 137조, 일부 무효는 임의 규정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나머지 부분, 이거는 이제 법정 그대로 원칙적으로 뭡니까? 전부가 무효인데, 당사자가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거의 매번 시험에 나오죠. 무효행위의 전환,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 이 판례는 꼭 아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 국토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유동적 무효라고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요거는 이제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는 게 판례죠. 요거는 처음부터 100%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배제, 그 다음에 잠탈. 이런 말이 나오면 요거는 확정적 무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무효행위 추인은 뭐예요? 당사자가 알고 추인한 때는 이제부터 새로운 법률이다. 요거는 포인트가 뭐예요?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취소로 넘어왔습니다. 요 1번은 이제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그것만 이제 아시면 되는 거고. 2번, 포괄성계인도 취소권자에 들어가죠. 상속인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게 의미가 없죠. 따라서 이 사람은 여전히 추인할 수가 없다. 맞는 이야기일 거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한다, 추인을 한다. 원래 추인을 할 때는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되죠. 근데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이런 요건이 필요가 없죠. 미성년자가 뭐 추인을 할 때는 성년자가 되고 난 뒤에 해야 되고 이런 취소 원인이 소멸돼야 되겠지만 법정 대리인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런 거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취소를 해버리면 이제 이게 무효행위로 가지 않습니까? 이때 이거를 추인하고 싶으면은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으로 가면 된다. 이게 이제 판례지 않습니까? 5번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어찌됐든 뭐 4번이 정답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6번은 그렇고요. 조건과 기한. 1번도 조금 함정 지문이죠. 우리가 그 단독 행위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뭐 면제를 해준다든지 상대방한테 이거 유리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뭔가니까 계약을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제가 단독 행위지만 여기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해제라는 거는 상대방이 지금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거니까 요때 조건부 해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죠. 지금 상대방이 돈을 안 줍니다. 이행지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따라서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돈 달라고 청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 이런 조건부 해제를 하는 겁니다. 요 기간 내에 당신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제된다. 근데 요게 포인트가 뭐예요? 이게 해제 조건부가 아니죠. 정지 조건이에요. 이런 거를. 그래서 요게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를 정지 조건부 해제권 할 수 있습니다. 정지 조건부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지 해제 조건부가 아니라다. 요 이야기죠. 그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요것도 약간 물권법 이야기인데 우리가 동산에 대한 소유권 유보부 매매 그 냉장고 같은 거 할부 매매할 때 지금 냉장고를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소유권이 넘어온 건 아니죠. 소유권은 아직 유보되었다. 그럼 언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느냐. 매매 대금이 다 완납이 되었을 때 그게 이제 정지 조건이죠. 자동으로 해가지고 소유권이 넘어온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비슷한 판례예요. 요것도 정지 조건부고 요것도 정지 조건부다. 그래서 시험에 요게 조건은 조건인데 이게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 이제 그거를 알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도 이제 물어본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151조 1항이죠.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때는 요 전체가 무효가 되죠. 이런 걸 우리가 불법 조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체가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불확정 기한의 경우 기한의 사실의 발생이 불가한 요게 뭐예요? 그 유명한 임대료를 돌려줘야 되는데 이 재임대 되었을 때
이 점포가 재임대될 때 내가 상대방한테 당신한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요렇게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때 첫 번째 논점은 이게 뭐예요? 요 재임대될 때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한 이 계약의 성질이 뭐냐? 불확정 기한이라 그랬죠. 요거는 조건이 아니고 불확정 기한부 계약을 맺은 거다. 그럼 두 번째, 언제 그러면 이때 변제기가 도래하느냐? 그러면 재임대되었을 때 변제기가 도래하겠죠. 근데 재임대될 거라는 게 불가능한 게 판명이 되었다. 요럴 경우에도 변제기는 도래한다 그랬습니다. 요게 판례라 그랬죠. 그거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 기한 이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로 할 수도 있고 형성권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애매하면은 우리 판례는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상실의 경우로 보는 거죠. 요거 1번이 정답입니다. 요거 우리가 잘 강의 시간에 공부 잘 안 한 건데 요번 시간에 알아놓으십시오. 정지조건부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 요거는 뭐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지위가 뭐죠? 물상보증인이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을이죠.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니까 채무자는 을입니다. 근데 병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넣어줬으니까 이런 사람을 이제 물상보증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물상보증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채권자가 피고로 응수했다. 이거는 딱 공식이 나오죠. 이때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그랬죠. 채무자가 소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 채권자가 응수하면 그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맞는데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수하더라도 그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 아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을 때는 채무자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되죠. 여기 177조입니까? 조문이 있죠. 그래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죠. 요거는 맞는 이야기고 요거는 틀렸고.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이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는 직접적인 뭡니까? 이익을 받는 사람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가 있죠. 이때 병은 물상보증인은 맞죠.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옳은 거를 모두 고른 거니까 니은디귿번 4번이 되겠네요.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옳지 않은 거. 이거는 뭐예요? 이의도 변호사 생수는 3년이다. 이의도 변호사 생수는 3년이다. 그거 지금 묻는 거죠. 그 중에서 도급인은 여기잖아요. 이자, 의사, 도급인 3년. 1번은 맞고. 2번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소유권의 한 내용이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멸시효는 소급효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즘 가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의 뭡니까? 시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번 1회 모의고사 때는 응소했을 때 그런 거 이런 거 물어보는데 가압류 명령이 된 게 아니고 가압류 신청했을 때입니다. 처음부터 신청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뭡니까? 시작되는 거죠. 요거 물어보려고 이 문제 낸 거죠.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1, 2, 3, 4는 다 쉽게 맞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것도 요즘 이거 다른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알아놓으시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게 어려워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걸 물어버리면 좀 헷갈리죠. 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옳은 거. 자, 1번은 무조건 아셔야 되죠. 하자 담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양수 겹장이죠. 제척기간에도 적용되고 소멸시효에도 적용된다. 이게 우리 판례지 않습니까? 그렇고 2번은 말이 안 되죠.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제도가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연장은 안 되죠. 단축은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법원은 제척기간 지났느냐 당사자 주장이 아니죠. 직권조사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가압류의 경우에는 본안 판결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가압류는 가압류대로 진행하니까 5번도 틀렸네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과 관련되는 겁니다. 자, 이제 채권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의 목적 옳지 않은 거. 요거 조금 수임도 마찬가지고 임치에도 이런 판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대채무를 지금 가지고 있다가 돌려줘야 되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게 똑같은 물건을 다른 데서 구해야 되느냐? 이때 우리 판례는 특정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면 이건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로 생긴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특정물로 봐야 된다. 요런 판례고요. 그 다음에 특정물의 인도는 언제, 요거 특정물하고 불특정물의 인도, 변제 장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467조. 요거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수재지에서 맞죠? 요거 기본적인 거고.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거예요. 제한 종류 채권. 요거는 뭐예요? 이 창고에 있는 사과 이런 이야기죠. 이 창고에 있는 사과가 종류 채권인데 이 창고에 있는 걸로 제한시켰지 않습니까? 자, 요런 거를 제한 종류 채권이라는데 채무자가 이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과 중에서 이제 한 박스, 두 박스를 지정해야 되는데 채권의 기한이 도래했는데 채권자가 야 지정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지정권은 상대방한테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그 조문에 없어요. 제한 종류 채권이라는 말도 우리 법전에 없고 그 다음에 지정을 안 할 때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판례입니다. 판례. 그 판례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이런 것들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원합의체 판례니까 중요하죠. 채권자도 대용급부권 행사할 수 있죠. 우리 법전에는 채무자만 대용급부권을 행사할 수록 돼 있는데 채권자도 행사할 수 있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연손해금은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이 사람이 돈을 늦게 준다. 그럼 또다시 뭡니까? 손해배상금 또 청구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그럼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런 거고요. 이행불능 가등기 됐다. 할 수 없죠. 아직 이 가등기를 없앨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임대차의 경우에 목적물이 소유권을 했다. 만약에 새로운 주인이 너 나가 그러면은 이행불능이 되겠지만 아직 그런 말이 없다면은 아직까지는 이행불능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행불능이 됐다. 그럼 그 자리에 손해배상 채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동시행 관계가 되겠죠. 옛날에는 기존 채무하고 요거하고 요게 이제 동시행 관계였는데 요게 이제 불능이 됐단 말이죠. 그럼 요 자리에 손해배상 채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제는 손해배상 채무하고 상대방의 요 채무가 동시행 관계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공식입니다. 요 4번의 경우에는 이행불능이다. 그러면은 요 날이 만약에 5월 30일이 이행기다. 근데 요 날 4월 30일 날 이행불능이 된 게 판명이 되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최고할 필요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변제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 있는 거죠. 동시행 관계라 하더라도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할, 원래는 우리가 상대방한테 계약을 해지하려면 내 쪽에서 의무의 이행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동시행 항변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3박자가 딱 공식이죠. 또 하나 요거하고 동격이 뭐예요? 이행불능하고 동격이 명백한 이행 거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행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상대방을 시간적 여유를 줄 수는 있는데 이게 명백해 버리면은 요 날까지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최고할 필요 없이 또는 뭡니까? 요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이 그 다음에 변제 제공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죠. 바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재산권이 침해됐다. 이럴 때 정신적 손해는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요? 특별 손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러면 이거 틀린 거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저게 문제를 다 풀어보고 나중에 요 해설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왔다 갔다 하려니까 어디에 지금 문제 해설이 있는지 자꾸 헷갈리거든요. 일단 문제를 끝까지 다 풀어보고 도로 돌아와가지고 해설이 있는 거는 별도라는 게 낫겠습니다. 자, 23번 가보죠. 채권자 대위권. 자, 옳지 않은 거. 요거 어렵죠.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죠. 채무자. 그러니까 4명이 나와야 되죠.
A, B, C, D 네 명이 나오고 요 두 사람이 사해 행위를 했을 때 요 사람은 채권자 취소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채권자 취소권을 얘가 권리를 불행사하고 있다. 그러면은 A가 그 권리를 대위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대위 행사가 가능하다. 즉 B의 채권자 취소권을 A가 대신 행사하겠다. 근데 이 채권자 취소권은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1년, 5년 제척기간 제한이 있죠. 이때는 A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B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때 우리 판례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한다. B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안날로부터 1년은 B가 안날로부터 사회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을 B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판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뭐예요? 채권자 대위권은 이행기가 중요하죠. 이행기가 중요한데, 그럼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없느냐? 두 가지가 있죠. 보존행위 하나 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또 하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할 수가 있죠.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이행기 전이라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요 사람한테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지를 해야 되는데 보존행위의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죠. 다른 거는 통지를 해야 되는데 보존행위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요 판례는 굉장히 중요하죠. 조합원의 조합 탈퇴권도 채권자 목적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자, 이럴 경우에 요 두 사람 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C가 제3채무자가 그것을 원용할 수가 있느냐? 없죠. 우리 판례는 없다 그랬습니다. 맞는 이야기고. 요것도 중요하죠. 유류분 반환. 요 3번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조합원의 조합 탈퇴권은 채권자 목적권이 될 수가 있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 전소권을 가지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요거는 될 수 있고 요거는 될 수가 없다. 차이점. 조합, 그 다음에 유류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니까 2번입니까? 보존행위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는 법전에 있는 겁니다. 판례도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커버하실 수가 있죠. 요게 이제 뭡니까?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와 관련되는 좀 케이스 문제죠. 여기 있는 문제는 대부분이 제가 물론 부분적으로는 창작해가지고 넣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떤 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 정도 제가 지금 선별해가지고 지금 모의고사로 냈거든요. 자, A는 B와 고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 B는 고추 시세가 내렸다는 이유 등으로 수령고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채권자 지체죠. 안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채권자 지체다. 자, 이때 채권자 지체가 발생하더라도 의무는 그대로 존속하죠. 자, 이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A는 이 고추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필요는 없죠. 이제는 채권자 지체가 발생하면 401조에 의해 가지고 책임이 경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의로 이 고추를 못 쓰겠다든지 중과실로 못 쓰겠다면은 그때는 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로 못 쓰겠으면은 책임이 안 지니까 이때는 선관주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뒷부분이 바로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는 이제는 상대방이 채권자 지체에 빠졌으니까 A는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A는 이제는 변제의 제공을 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고축 보관 비용은 이제 추가 비용 같은 거는 B가 물어야 되겠죠. A는 B에게 이제 달라고 할 수가 있고 A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변제 공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채무를 면할 수 있고 그럼 요거는 뭐예요? 위험 부담의 문제죠. 내 잘못도 아니고 상대방 잘못도 아니고 불가항력으로 고추가 멸실되었다. 이게 이제 53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니까 이때는 A는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5번은 맞고. 그럼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요거는 이제 요 1번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보증금을 지금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여러 명이 돌려주죠. 이때 이거는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불가분 채무라 그랬죠. 불가분 채무. 또 불가분 채무 예가 뭐 있습니까? 부당 이득을 반환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다. 이럴 경우에도 우리 판례가 불가분 채무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분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분할 채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틀렸죠. 이럴 경우에 우리 판례는 불가분 채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갑과 을에 대한 금전 채무에 대하여 병이 을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이 주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면은 보증인에게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죠. 주 채무자에게 돈 달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3번 갑을 병이 균등한 부담으로 정에 대하여 3억 원의 연대. 그러면 이제 부담 부분이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부담 부분이 균등하다고 보면 1억이죠. 3명이니까. 자, 이럴 경우에 갑이 을에게 9천만 원을 변제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부담 부분이 안 되는 금액을 변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구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있죠. 요거는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비교해가지고 요게 만약에 부진정 연대채무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되죠? 부진정 연대채무가 되면은 반드시 부담 부분을 넘는 범위를 갚아야만 구상권이 생기죠. 그게 연대채무와 부진정 연대채무의 차이점. 연대채무는 부담 부분이 안 되는 금액을 갚아도 구상권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느냐 이제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4번 갑을 병이 균등한 부담으로 정에 대하여 6천만 원. 이때 갑이 정에 대한 4천만 원을 이건 갑이 뭔가 돈 받을 거 있는데 자기가 상계를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경상 면동소에 의하면은 이경상 면동소 그 다음에 상의 경우에는 상계권자가 상계할 때 다른 사람이 상계할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상계권자가 상계를 하면은 전부에 대해서 절대적 효력이 있죠. 그러면 얘가 4천만 원 상계하면 다른 사람들도 4천만 원은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여기는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아니죠. 얘가 4천만 원 상계를 하면 얘도 4천만 원 혜택을 보죠.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이 틀렸고. 그 다음에 주채권하고 보증채권이 같이 넘어갔다. 그러면 대항요건은 보증채권에 대해서는 구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죠.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판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부진정 연대채무는 반드시 1번하고 같이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1번하고. 1번이죠. 갑과 을이 공동작업 중에 그들이 과실로 이게 이제 760조 공동불법행위 아닙니까? 이때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그거 묻는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 판례는 성립하죠.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진정 연대채무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경상, 그 다음에 1항, 2항 있고, 그 다음에 면동소가 있다. 그러면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절대적 효력이 있죠. 근데 부진정 연대채무는 뭐예요? 요거 하나만 절대적 효력이 있고 나머지는 다 적용이 안 되죠. 나머지는 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2번은 어떤 사람이 상계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상계할 수가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거 2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2항의 경우에는 부진정 연대채무는 적용이 없죠. 따라서 이때는 상계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과실의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고 여기까지도 출제가 가능하죠. 과실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이 있다. 맞고 이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은 이거 부진정 연대채무 아니죠. 요거는 이제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분할채무라 그랬죠. 분할채무. 그러니까 3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채권자가 부진정 이행청구 이거 아닙니까? 이거 절대적 효력 없잖아요. 그런데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절대적 효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공동불법 행위가 행위자 이름이 자기 부담 부분 일부 이거 아니죠. 아까 부담 부분 이상을 넘는 범위를 변제하여야만 구상권이 생긴다 그랬죠. 근데 일부만 변제해가지고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런 거. 부진정 연대채무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문제 그런 겁니다. 그럼 옳은 거는 2번이 정답이겠네요. 나머지는 다 틀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가보시죠. 채무인수. 1번은 약간 함정 지문이에요.
이행인수는 이게 채무인수하고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로 채무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제3자죠. 채무자가 아니죠. 따라서 이 사람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이거 시효중단 효력 발생하지 않죠. 엉뚱한 사람이 지금 채무를 승인한 거죠. 채무자도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할 리가 만무하죠. 1번 맞아요.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뭔가 하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피담보 채무, 이게 이행인수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잔액만을 지급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볼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A가 지금 B은행에 지금 1억 돈 빌리고 여기 이제 저당권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C에게 5억짜리 지금 부동산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이 사람한테 4억만 지급했을 거예요. 그럼 요거를 저희가 지금 이행인수를 한 거 아닙니까? 요거를 우리가 지금 이행인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지문은 뭔가 하니까 잔액만을 지급한 경우 잔액만을 지금 그러니까 요 4억을 C가 요 사람한테 지급했다면은 C는 매매대금을 다 지급한 거라고 볼 수 있는 아니죠. 요 1억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사람은 매매대금을 다 지급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런 걸 담고 있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죠. 요거 여러분들 이제 평소에 잘 못 보는 거죠.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데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동일한 사람으로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는 게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고 이런 거는 여하튼 갖추든 안 갖추든 그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자신이 자기한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첩적 채무 인수가 일어나면은 요거 중요하죠. 원칙적으로 그냥 연대채무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돈 달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부진정이 아니고 우리 판례는 일반 연대채무라고 봐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요것도 제법 중요한 판례고. 그럼 이거는 이제 채무가 인수되면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 물건은 이전되는 거 아니죠. 원칙적으로 소멸하니까. 요거는 이제 법전에 있는 좀 쉬운 이야기죠. 그럼 옳은 거 찾는 거는 뭡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쉽게 볼 수 있는 지문은 아니죠. 이행인수인이 채무를 채무를 승인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채무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죠. 요거 두 판례는 여러분들이 이행인수와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보는 건 아닌데, 요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는 1번, 2번, 3번 다 조금 생소한 지문들로 돼 있고, 4번은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판례예요. 4번은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동시행의 항변권, 채권 강론으로 넘어왔습니다. 동시행 항변은 행사할 수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 계속설이지 않습니까? 동시행, 수령 지체에 빠진 사람도 상대방한테 동시행 항변권이 내일 되면 부활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동시행 항변권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 쪽에서 계속 이행의 제공을 계속해야 된다. 계속설. 판례 꼭 아셔야 되고. 그럼 1번이 바로 틀렸겠는데요. 요거 두 개는 우리 판례가 동시행 관계 아니라 그랬어요. 지체상금, 그 다음에 여기 신청 절차, 협력하임 이런 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 3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이제 동시행 항변권을 갖고 있다면 이행지체가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이제 상계에서 자동채권에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으면은 상계하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의 권리는 요 1번 지문도 함정 지문이죠. 내가 그거 받아들이겠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소급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바로 이제 이 사람은 이제부터 권리가 생기죠.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계약 해제권은 없죠. 제3자는 계약 해제권은 없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제 자기가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채무자는 당신 수익의 의사표시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병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5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위험 부담에 대한 전형적인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제 요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쉬어가는 길에 보시라는 거죠. 요것도 다른 시험의 기출 문제인데. 자, 계약은 요날 체결했고, 그 다음에 요게 이행기는 2월 28일이죠.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만약에 을의 과실로 도자기가 멸실되어 갑은 도자기 이전 의무를 면하면서 얻은 이익이 있다면은 이때 이를 을에게 상환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이거는 쉽게 답이 보이네요. 옳지 않은 거. 1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요 사이에 후발적 불능이죠. 불가항력으로 도자기가 멸실되었다. 그러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가 없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때 만약에 이미 요거는 제법 중요한 판례죠. 이미 이 사람에게 뭔가 매매대금이라든지 계약금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부당이득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요거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채권자의 과실이죠. 또 채권자의 수령지체죠. 요건 이제 538조가 적용되니까 이때는 돈 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3번 정도, 요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니까, 이게 이제 위험 부담이 문제 있어가지고 이미 상대방한테 계약금이나 매매대금이 넘어갔다면, 그거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다. 여기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계약의 해제 가보죠.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원래 최고를 해야 되는데 최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이죠. 정기행위는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거 1번은 그거 묻는 거고. 그 다음 2번은 조문 자체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할 때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명백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요거는 이행불능하고 똑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이때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요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매수인이 잘못했다는 거죠. 매도인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 물건을 없애버려 놓고 야 이거 불능이 되었으니까 계약을 해지하자 할 수가 있느냐. 우리 판례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참 애매하죠. 어찌됐든 물건은 없어졌으니까 이거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데 피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게 판례라는 거죠.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요거는 너무너무 선행 의무,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중도금 지급 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하면은 이제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 해약금.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됐을 경우에는 수령자는 실제 지급한 게 아니고 약정 금액의 배액이죠. 판례.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죠.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행기 전에 착수할 수 있죠. 이행기 전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특약이 없다면 이제 그런 말이 물론 있겠지만. 그 다음에 돈 받은 사람은 2배를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한다. 그럼 이거를 공탁해야 되느냐.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판례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계약금 받은 사람은 2배 돌려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안 받고 도망을 다닌다. 이럴 경우에 공탁해야 되느냐. 공탁 안 하고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행에 착수해버리면은 이행의 착수가 있으면 더 이상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보통 이행의 착수를 중도금 지급이라고 이제 외우지 않습니까? 이제 요거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협력 의무를 이행했다. 협력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면 이거 이행에 착수했으니까 이제는 요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야기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거 이행의 착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중도금 지급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런 판례거든요. 그래서 요 판례는 그냥 아시면 좋고 약간 어려운 판례죠. 요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 해 놓으십시오. 요즘 워낙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런 판례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1회 모의고사에도 한번 뭔가 지문 하나 넣었죠. 담보 책임, 또 나왔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자, 요거는 이 채권 양도하고 관련해가지고 같이 출제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을 때는 이 변제기의 자력 담보한 거로 추정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저당권 행사의 경우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굉장히, 특이한 거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원래 손해배상은 선의자만 할 수가 있는데 저당권 실행의 경우에는 선의자하고 악의자가 동격이라 그랬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알았다. 요 악의자는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요것만 예외적으로 악의자가 이제 저당권의 경우에만 할 수 있지. 그게 정답이 1번이라는 이야기죠. 옳은 거 찾는 거는. 사용대차.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34번의 사용대차, 그 다음에 36번의 조합, 37번도 제가 여러분들이 아니네요. 34번, 35번, 36번 정도 그냥 계약 강론에 그냥 문제를 내어보았습니다. 자, 사용대차는 차주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액정가, 이거는 돌려달라. 유익비라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는 부당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빌린 사람이 부담을 하고 그 이외의 거는 뭡니까? 대주가 부담해야 되죠.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요런 지문도 요거 출제자를 안 하는데 요거는 요 문제는 아마 가맹거래사 기출 문제일 거예요. 지금 차주가 이제 이거 빌렸으면 이제 물건 빌려준 사람은 사용 수익권은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물건의 소유자는 자기가 사용권이 있고 수익권이 있고 처분권이 있는데 지금 공짜로 물건 빌려줬으니까 소유자는 이거는 이제 행사 못 하는 거죠. 그럼 처분권은 남아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얼마든지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거 물건 빌린 사람이 너 그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시킬 수가 있느냐? 이거 못 합니다. 이거를 금지시킨다는 거는, 소유권의 그 본질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든지 설령 그런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그런 면에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런 지문은 잘 안 하는데 여기 아마 가맹거래상가 기출문제 이거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인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수인이 물건 차용했을 때 분할이 아니죠. 요거는 이제 연대채무죠. 근데 연대채무는 연대채무인데 순수 연대채무죠. 요거 부진적 연대채무 아닙니다. 요거 부진적 연대채무 아니에요. 순수 연대채무.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벌써 딱 보니까 틀렸죠. 우리 재산법에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물건 보관하는 것은 우리가 무상임치밖에 없지 않습니까? 695조죠. 요것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고 나머지는 전부 선관주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틀렸다는 거 한눈에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수익의 족한 기간이 경과할 때는 요거는 맞죠. 대주는 언제든지 물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문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 5번이 정답이겠는데요. 그렇겠죠. 맞습니다. 5번이 정답 맞습니다. 자, 이제 임대차입니다. 동의 없이 했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는 갑의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병은 갑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죠. 갑은 병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상의 차임 청구권을 상실하느냐? 계약을 해지하면 상실하죠. 그러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임대로 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무단전대를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나?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 중요하죠. 동의가 없더라도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죠. 그러니까 뒷부분이 틀렸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 존속합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임대로 달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때 갑은 X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5번 판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받는 이 사람은 채권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5번이 바로 정답이다. 그렇게 되겠네요. 6번 조합에 관한 거 옳은 거. 요거는 요게 틀렸어요. 항상 조합원은 지금 업무라든지 재산 상태 검사할 수가 있죠. 요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경우가 아니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바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은 존속기간이 있더라도 탈퇴할 수 있습니다. 2번이 바로 정답이고, 이거는 전원이죠. 3분의 2가 아니죠. 100%고 상계 못하죠.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고, 통제해야 되죠. 통제 안 하면 대항할 수가 없죠. 뭐 이런 것들, 조합에 대해서 조문 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옳지 않은 거,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해야 되겠죠. 이거 맞는 이야기고, 요런 거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게 제일 어렵습니다.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느냐,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당신 악의자니까 뭐 당신은 못 돌려받는다, 이거 주장하는 측에서 요거 맞아요. 이거 판례거든요. 이런 게 제일 어렵다 그랬죠.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외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전용물 속건 이론이죠. 그래서 제3자가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부당이득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A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C가 있을 때 B, C 사이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요게 여기서 말하는 요게 제3자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수리를 해가지고 이 집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얘는 부당이득을 한 거는 맞죠. 이때 C가 A에게 부당이득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얘가 얘한테 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지 얘한테 가서는 돈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3번이 틀렸고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에 착각을 해서 변제를 하면 원래는 돌려받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할 때는 돌려받지 못하죠. 744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우리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또 채권 총론 앞부분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은 받은 때로부터 지지 책임지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부당이득이 성립한 때부터 발생하고 뭐 그런 것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틀린 거는 37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세 문제 보고요. 사무관리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죠. 왜냐면 우리 문제수가 늘어났으니까. 자, 과실없이 손해받아. 이거 전해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법 조문 이야기인데, 법 규정, 이거 현존 이익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유의비 지출했을 때 이건 전부 다 달라고 할 수 있죠. 이거 거꾸로 됐어요. 이런 것들 조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요게 바로 이 이야기죠. 얘가 만약에, 그럼 부당이득은 거부되는데, C가 A에게 지금 사무관리가 성립했으니까, 비용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판례는 이것도 안 된다 그랬죠. 사무관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C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가서 집수리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관리가 성립되려면 의무 없이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의무 없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관리가 아니다. 사무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사무관리가 아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4번 관리자에게 타인을 위해 사무 처리한 의사와 모든 게, 이것도 성립됐죠.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거에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거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우리가 긴급 사무관리라고 그러죠. 요럴 경우에는 경과실의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죠. 중과실일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죠.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옳은 거 찾는 거는 5번이 정답일 것이고, 불법행위 옳은 거. 자, 이때 공동 불법행위는 이게 뭐예요? 부진적 연대 채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효로 소멸됐다는 말은 이거는 이경상 면동소, 그게 성립이 안 되죠. 그럼 이거는 상대적 효력이죠. 그럼 여전히 이거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고. 요거는 과실이 틀렸죠. 우리가 이 긴급 피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피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기의 잘못을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요거는 맞아요. 판례입니다. 피해자 측이 가해자 및 손해를 인식할 만한 지능이 없을 때는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3번은 맞고, 요거는 휴업 손해 이거 배상해야 됩니다. 이 판례가 바뀐 지 한 10년인가 됐나요? 전원합의체 판례로 바뀌었죠. 틀렸고, 5번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어 사용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요거 철거비용 또 요거는 포함 안 돼요. 요것도 별도로 외우십시오. 요거는 포함 안 되고 요거는 포함되고 휴업손해 이런 거는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판례인데 외우시는 게 좋고.
자, 마지막 문제, 사용자 책임인데, 자, 이거 우리가 법인의 불법행위하고 메커니즘이 똑같죠? 자, 이거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다. 이때는 사용자 책임 물을 수 없죠. 맞는 이야기고. 특정 행위를 지휘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죠. 사용자 책임지는 거고. 지입 차량의 경우에도 사용자 책임집니다.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근데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 불법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했다. 요게 핵심입니다.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틀렸죠. 우리 판례는 동업관계에서도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5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빨리빨리 했는데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이거 프린트에 있는 거 안 한 거 조금 봅시다. 22번부터 지금 참고사항 확인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참고 1번. 이행불능, 불능된 당시의 시가상당액이 통상손해, 그 다음에 그 후에 가격이 앙등된 것은 특별손해, 그 다음에 2번에 휴업손해는 조금 전에 봤죠. 이거 통상손해 물어줘야 된다는 거. 22번에 그런 말이 있고요. 나머지는 23번부터 쭉 넘어가 보면은 26번 가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네요. 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하면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이게 전체적 평가설이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뭡니까? 공동불법행위에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거 과실상계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더라도 요 지문 정도를 감을 잡으십시오. 틀림없이 지문 중에 하나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 평가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2번에 가보면은 참고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해제된 것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죠. 이것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없네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지금 해설이 다 끝났는데 좀 아쉬운 게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은 상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상계를 못해. 문제도 상계는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계 조금 더 보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죠. 손해배상액의 예정 요것도 조금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의 예정 요속에는 무슨 특별손해도 포함된다는 등 그 다음에 만약에 채무자가 불가항력에 의해서 채무 불이행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이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등등 요 손해배상의 예정과 관련 그 다음 우리가 하나는 했죠.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하여튼 요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요 정도만이라도 제가 보완을 하고요. 상계는 특히 490 몇 조입니까? 5조부터입니까? 490 한 8조까지 요거 조문을 갖다가 수동채권의 경우에 상계 금지되는 거는 496조부터일 겁니다. 496, 497, 498 요 경우에 상계 금지되는 것 세 가지. 그 다음에 요 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상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94조는 이행시가 다르더라도 상계할 수 있다. 이런 조문들이 있잖아요. 요 상계와 관련해 가지고 출제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보다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작년도에는 어떻게 강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한 반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했는데 1회 모의고사 때도 시간이 많이 쫓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시간을 많이 끈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민법 강의를 했는데 이로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디 남은 시간 동안에 정리 잘 하시고 운이 닿으셔가지고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강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한번 좋은 시간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